요즘 시장 보면서 궁금하신 분들 너무 많으시죠?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이 주식시장에 대해서 고민들 하고 계실 여러분들께 답을 드려볼까 합니다. 경기 침체로 정말 최악의 한 해가 될 거다 이런 이야기로 시작했던 2023년이 있잖아요. 경제 상황 어떻게 흘러갈까요? 경제는 지금 이제 현재를 좀 반영을 하니까 그것만 말씀드리는 게 좋지는 않죠, 당연히.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좀 최근에 소비도 좀 안 좋고 굉장히 좀 각종 이제 고금리 환경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 가계 소비 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기업들도 굉장히 좀 투자가 위축되고 좀 어려운데 비단 뭐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미국도 굉장히 한 2년 동안 굉장히 높은 소비를 기록을 했거든요. 팬데믹 이후로. 근데 이제 점점 고금리 고물가가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 미국도 결국에 이제 침체로 가지 않을까 이런 이제 전망들이 계속해서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올해 상반기까지 이제 전망은 그렇게 좀 녹록하진 않을 것 같고 1분기까지가 굉장히 좀 어려운 환경이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지역별로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이나 한국은 조금 이제 약간 1, 2분기까지는 좀 안 좋아질 수도 있는데 옆 나라 중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살아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다행이라고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중국마저도 올해 안 좋았으면 정말 좀 어렵죠. 뭐 경제뿐만 아니라 증시도. 근데 작년 말부터 리오프닝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많은 이제 중국 이 전문가분들이 올해 2분기부터는 중국이 이제 고성장을 할 것 같다. 본격적으로. 지금 이미 확진자도 정점은 지나간 것 같고요. 또 유럽도 지금 날씨가 이게 너무 따뜻해가지고 생각보다. 천연가스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유럽 증시도 되게 좋고 유럽의 기업들의 주가도 좀 좋은 게 결국은 이제 그런 영향들인데 유럽 경기가 상대적으로 좀 또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과 중국은 살아나고 약간 미국은 올해 상반기까지는 좀 꺾이고 그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혼재는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글로벌 경기가 정말 망가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언론상으로 보면 이거 뭐 정말 큰 재앙이 올 것 같다 막 이러는데 세부적으로 보면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 또 미국도 요즘에 지표 나오는 거 보면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막 크게 막 우리가 걱정할 만큼의 지표들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경기 침체가 물론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우려했던 것만큼의 경기 침체나 뭐 정말 급하강 이럴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굉장히 낮아졌다. 침체가 온다는 건 기정사실화였던 것 같은데 그 정도에 있어서는 비교적 나쁘지 않은 흐름이다. 시장이 이걸 다 반영하나 봐요. 그렇죠? 한 달 동안에 보면 말씀하신 대로 유럽, 중국 좋았고 항생 좋았고 우리도 괜찮았잖아요. 그러면 2023년 주식시장 다들 상저하고라고 하반기나 돼야 좋다 했는데 그래도 괜찮은 건지 올 한 해 시장은 어떨까요? 사실 이제 대부분 상저하고 있고 근데 저희 회사가 작년 이제 11월부터 뭐라고 했냐면 뒤에가 좀 다릅니다. 상고하고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그때 상황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아무도 안 믿었겠어요. 근데 진짜. 지금은 약간 이제 믿는 눈치로 좀 바뀌게 보셨네요. 근데 이제 저희 당사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제 저희 투자 전략 하시는 분들이 상고하고로 봤던 이제 배경은 뭐냐면 내년 상반기에 경기 침체가 다 온다 그랬어요. 이제 그게 하나의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먼저 빠집니다. 침체가 와도. 그리고 침체 후에 대부분 뭘 예측했냐면 하반기엔 경기 개선될 거다. 그래서 이제 상저하고를 많이들 보셨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다르게 본 게 아니 지금 경기 침체가 오면 주식시장은 선행을 한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 걸 상반기에 미리 반영할 거다. 요게 좀 있었고 그리고 좀 생각보다 또 빠르게 올라갔던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이 우리 예상보다 훨씬 빨리 리오프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작년에 중국이 백지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중국이 그동안 보면 제로 코로나 푼다 했는데 안 풀고 너무 강력하게 나가다 보니까 저도 중국을 별로 기대를 안 하고 있었는데 중국 정부가 이제 백기를 들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2년 동안 잠자고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중국 경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당연히 한국 경제에도 호재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호재이기 때문에 이건 제가 했던 얘기가 아니라 이창용 총재가 직접 본인이 언급을 했어요. 중국이 부양책을 쓰면 우리 한국한테 엄청난 호재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언급을 하신 것처럼 한국 경제에도 이게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결국 상고 쪽으로 좀 갔던 거고 하고도 좀 우리가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이렇게 막 계속 급등한다는 게 아니라
하고를 우리가 좀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반기에 경기가 좋아지겠죠. 네. 근데 하반기에 좋아지고 내년에 안 좋아지면 주식시장은 상고 하자가 맞아요. 근데 24년도는 또 굉장히 좀 좋은 경기가 나올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한번 흔들릴 수는 있지만 네. 저희는 이제 하반기에도 장세가 그렇게 나쁘진 않다. 그래서 좀 저희는 좀 상고하고, 그렇지만 증권사 전망은 항상 틀리는 게 많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꼭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이제부터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올 한 해 주식시장에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 키워드 주목해야 한다. 작년에는 많은 분들이 정말 한국 물가도 안 보는데 미국 CPI를 다들 체크하셨잖아요. 네. 이 정도로 핵심적인 변수가 있다면 그게 뭘지 궁금해요. 일단 상반기는 중국입니다, 무조건. 네, 중국이 일단 진짜 리오프닝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돈을 푸는데 이 돈을 풀었을 때 어느 정도 그 중국 경제가 살아나고 또 어떤 업종들이 실적이 실제로 좋아지는지가 확인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진짜로 중국 경제가 만약에 리오프닝을 했을 때 작년에 우리나라가 중국의 무역수지 적자까지 기록할 정도로 너무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다시 무역이 개선되고 흑자가 나고 수출이 늘어나는지 이게 이제 아마 데이터로 나오겠죠. 그래서 상반기에 우리가 어쨌든 집중해야 될 곳은 중국의 경기 회복, 또 거기에 맞들려서 지금 요즘에 유럽이 좋아요. 그러니까 유럽의 경기 회복까지도 같이 갈 가능성이 저는 좀 굉장히 많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상반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거는 미국보다는 중국의 경기 회복이다. 근데 이제 하반기 좀 다른 게 지금 시장이 원하는 게 뭐냐면요. 중국 경기는 이제 어느 정도 되겠지 이렇게 좀 생각들을 하는데 그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주식 투자하는 이제 기관 투자들이 기대하냐면 하반기에 미국이 금리 인하하지 않을까. 요걸 좀 기대하고 우리 지난 1년 동안 금리 인상이 지쳐버렸잖아요. 아니 금리를요 보통은 0.25씩 올려요. 천천히. 근데 그게 아니라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0.75씩 올려버리니까 1년에 4.5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망가지는 거죠. 근데 이제는 올해 상반기에 금리 인상이 끝나고 하반기에 한번 인하하지 않을까. 이 기대감까지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조건은 뭐냐면 물가가 계속 안정화를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미국 물가가 6.5거든요. 지금 증권가에서는 올해 상반기에 미국 물가가 한 3%까지 떨어질 걸로 예상을 해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2% 얘기도 나와요. 근데 그 정도까지 가면은 지금 미국 연준이 금리를 3월까지 올리면 딱 5%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3%까지 떨어지면 금리보다 물가가 낮잖아요. 그럼 굳이 미국 연준이 이 금리를 높게 유지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 조건이 맞는다면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할 수도 있다. 근데 단 이제 걱정되는 건 중국이 너무 소비가 늘어나서 물가가 갑자기 또 올라가는 또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그러니까 그게 좀 변수긴 해요. 그래서 일단 상반기에는 경기 회복 쪽에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추면서 중국 쪽을 보시고 다만 이제 이 중간이 좀 넘어가면서 여름 쪽으로 좀 가고 이러면 한 뭐 5월이나 6월이 될 것 같아요. 그때쯤에는 진짜 하반기에 금리 인하를 할 건지 물가를 체크하면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서 약간 상반기와 하반기를 좀 나눠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미국의 물가랑 금리의 흐름까지 좀 체크가 필요할 것 같고 상반기는 확실히 중국입니다. 자, 그러면 시장이 이렇게 흐름이 점차 나아질 거라는 기대감에서 결국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종목이잖아요. 섹터와 종목. 작년에도 그 힘든 시장에서도 뭐 태조 이방원이라든지 그런 새로운 섹터들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올해도 분명히 시장을 주도할 주인공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이제 중국 리오프닝주들이 좋은데 안타깝게도 시장이 너무 빨라요. 1월 너무 벌써 많이 이미 갔죠. 급등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중국이 좋아지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그걸 반영해서 뭐 화장품, 뭐 의류업종, 항공, 카지노, 뭐 항공 정말 주가들이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제 중국 리오프닝 하니까 이제 좋습니다 해서 투자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이미 다 올라왔기 때문에. 주식 투자의 기본은 뭐냐면 사실 모든 투자 대상 똑같잖아요. 부동산, 뭐 비트코인이 됐건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싸게 사야죠. 비싸게 사면 비싸게 팔고. 비싸게 사는 순간 나중에 더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그럼 더 비싸게 팔려면 누군가 내 걸 비싸게 사줘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식 투자도 똑같기 때문에 아무리 아이디어가 좋아도요. 항상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걸 꼭 고민해 보세요. 중국 리오프닝 해서 중국 카지노? 우리나라 중국 사람도 오겠네? 이게 아니라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게 주가에 반영이 됐는지 보셔야 돼요. 근데 이미 좀 많이 반영들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쪽보다는 반영이 안 된 게 좀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네. 저는 일단은 그 스마트폰 좀 수요가 늘어날 것 같아요. 중국이 지난 3년 동안 스마트폰이 역성장을 했어요. 왜냐면 밖에 잘 안 나가니까. 모바일이 뭡니까? 결국엔 이동하면서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스마트폰 수요가 줄었는데 그래도 올해는 스마트폰 수요가 좀 늘지 않을까. 그러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게 뭐 있죠? 반도체 들어가죠. 여기 화면 디스플레이 있죠. 요거 공급하고 여기에 MLCC 뭐 기판도 있고요. 예, 많아요. 그러니까 각종 카메라 모듈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에 들어가겠죠. 네네. 그럼 그쪽이 좀 좋아질 것 같아요. 근데 그쪽이 아직 많이 반영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을 좀 한번 해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초부터 제일 많이 오른 섹터가 은행주예요. 놀랍게도. 요새 한 2주 만에 20% 올랐어요. 네네. 왜 그러냐면은 네. 얼라인 파트너스라는 행동주의 펀드가 우리나라 은행들 배당에 너무 인색하다. 주주 행동주의를 이제 게시를 하니까 네. 은행에 주주 제안서를 보냈어요. 배당 미국만큼은 늘려라. 네. 그러니까 은행이 배당을 많이 줘? 은행은 보통 배당하려고 많이들 투자하시는데 그쵸. 이게 늘어난다고 하니까 이제 주가가 반응을 한 거예요. 근데 이런 운동들이 은행에서 그칠 것 같지는 않아요. 아시겠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재작년까지 한국 주식을 안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주주 가치에 인색하다. 맞아요. 배당도 적게 주고. 근데 이제 한국이 좀 바뀌기 시작해요. 이런 펀드들이 나오면서 자기 주식을 많이 갖고 있거나 현금 많은데 네. 주주 환원에 인색한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예. 이제 그런 기업들이 부상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기업들이 지주회사, 예를 들면 뭐 SK도 있고, 네. 두산도 있고, 뭐 LG도 있고, 그 흔히 이제 우리가 그룹을 지배하는 회사들 있죠. 이런 기업들이 주주 환원을 좀 강화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주가가 굉장히 저평가된 게 주주 환원에 좀 그동안 인색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반영이 되면 당연히 또 주가에도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쪽에 관련된 배당을 앞으로 네. 그러니까 기존에 많이 주는 종목도 좋겠지만 앞으로 주주 환원을 좀 늘릴 수 있는 지주회사도 네. 한번 여러분들이 지주사들. 좀 눈여겨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은 트렌드죠. 그렇죠? 네. 방향 자체, 네. 지주사와 IT 부품을 또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사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짜 남 얘기처럼 들리시는 많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지금 주식 투자는 이제 안 할래 하는 이런 회의감을 느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네. 물론 주식이 힘든 게요. 너무 부침이 심하죠. 이렇게 그러니까요. 업사이드가. 그래서 사실 그것 때문에 좋아하시지만 작년은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실패하는 게 이제 너무 비쌀 때 사니까 항상 오를 때 시장 좋을 때 뒤늦게 쫓아가셔가지고 물리고 또 내가 잘 모르는 기업 그냥 단지 주가 올라갔다는 이유만으로 네. 가장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셨던 게 바로 2년 전에 NFT, 메타버스 그때 너무 좋을 때죠. 막 주가 10배씩 올랐어요. 하이브 기억나요? 그때 정말 뭐 많은 개인 투자분들이 이게 진짜 답이다. 그래서 많이들 이제 그쪽으로 들어갔는데 네. 그 기업들의 주가가 반의 반토막이 났잖아요. 네. 근데 그게 결국 뭐냐면 그 기업들이 물론 이제 비싸게 거래된 것도 좀 약간 아쉬운 부분이었지만 결국엔 너무 오를 때 사신 게 좀 약간의 아쉬운 점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기업들이 기업에 뭐 망가지거나 그런 건 아닌데 밸류라는 게 이제 어쨌든 막 이렇게 사람들이 흥분을 하게 되면요. 네. 그냥 무한대로 막 올라가요. 맞아요. 저는 주식 투자하실 때도 좀 냉정하게 남들이 좀 안 볼 때 소외받는 데서 기회를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솔직히 쉽진 않습니다. 그거 뭐 당장 한 1년 공부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최소 3년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월급 받고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소액이잖아요. 네. 뭐 300만 원 만약에 월급을 받는데 내가 여유자금 이제 거기서 이제 100만 원 빼가지고 차라리 저축하는 게 낫지 않나. 저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뭐냐면요. 저축을 해도 괜찮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내가 아직은 주식할 능력이 안 된다. 그쵸. 공부도 안 됐다. 그러면 100만 원을요. 제가 예전에 한번 시뮬레이션 돌려본 게 기억이 나는데 100만 원이 아니고 200만 원을 네. 3% 정도라고 예상을 하고 적금을 하시면 네. 4년 후면 딱 1억이 돼요.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쵸. 그러니까 예적금만 오. 하셔도 금리만 조금 어느 정도 된다면 네. 충분히 돈 모으는 건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주식은 평균 그래도 수익률이 과거부터 보면 6에서 한 7% 정도 나왔거든요. 꾸준하게. 근데 내가 종목을 잘못 들어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럼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주식의 장점이 뭡니까? 배당도 줍니다. 어떤 기업은 은행주가 좋은 게요. 일부 지마은행주는 연간 배당 수익률이 8% 정도 나와요. 오. 우리 그 잘 아는 통신주 재미없지만 네. KT, SK텔레콤 기본 한 6% 줘요. 배당을. 안 망하잖아요.
근데 이런 기업들을 쌀 때 장기 투자하는 것도, 그러니까 예금도 좋지만 네. 그런 기업들을 약간 예금 형태로 네. 투자하는 것도 좋고, 또 한 가지 제가 권유드리고 싶은 건, 이건 꼭 저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직장인분들이란 뭐냐면 뭐예요? 그 요즘에 연금저축 많이들 하시잖아요. 아, 네. 그 IRP 퇴직연금도 있고 IRP도 있고 이제 연금저축 계좌도 여러분들이 많이 트실 텐데 이걸 꼭 저는 왜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면, 저도 좀 하고 있는데 1년에 그 900만 원 한도까지 좀 늘어났더라고요. 네. 세액공제 한도가. 네. 그래서 IRP가 900까지 되고 연금저축 계좌 같은 건 600까지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물론 이 한도가 있으니까 1년에 최대 2개 합쳐서 1800까지는 가능한데 네. 세액공제는 900이라 하더라도 내가 매달 어쨌든 연금저축 계좌가 됐건 IRP가 됐건 간에 뭐 100이든 500이든 거기다 넣으세요. 거기다 넣으셔가지고, 근데 거기는 주식은 못 사요. 네. 대신에 펀드랑 ETF. 네. 아. 근데 제가 권유드리고 싶은 거는 좀 네. 너무 위험한 ETF보다는 고배당 ETF들이 있어요. 아. 그리고 그 펀드 중에도요, 펀드 할 수 있잖아요. 네. 거기서 고배당 펀드가 있어요. 저는 실제로 고배당 펀드를 해요. 그래서 연금저축 계좌랑 IRP를 운영을 하거든요. 저는 그리고 퇴직연금도 DC형으로 해요. 아, 그 요즘 디폴트 옵션 네, 해가지고. 근데 저는 제가 다 직접 설정을 했는데, 저는 이제 ETF보다는 고배당 펀드에 다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고배당 펀드는 이 배당을 많이 주기 때문에 네. 또 하락장에서 방어도 되고, 물론 상승장에서 수익률이 좀 미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아직 주식 경험이 좀 부족하시고 네. 잘 모르는 분들은 안전한 게 좋잖아요. 근데 예금보다는 네. 저는 연금저축 펀드, 연금저축 계좌나 IRP에 이런 것들은 매달 조금씩이라도 입금을 하셔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매달 하면은 적립식이 되잖아요. 네. 그럼 주가 빠지면 더 좋아요. 계속 살 수 있으니. 또 단가 낮아지고. 그쵸. 그래서 올라가면 또 어쨌든 이제 수익이 나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 좋은 게 1년에 900만 원에서 16.5%를 세금을 돌려줍니다. 그 제가 계산해 보니까 145만 원 나오더라고요. 그럼 여러분이 900을 넣으면요, 네. 145만 원을 받는데 이보다 좋은 재테크가 어디 있어요? 이것도 재투자 하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재투자 하면 좋죠. 어쨌든 1년에 여러분 16.5% 수익 나는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이거를 안 한다는 건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직장인분들은 꼭 하세요. 하시면, 그러니까 직접 계좌 터서 하시는 것보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왜냐하면 이거는 직접 주식 투자는 좀 위험할 수 있잖아요. 대신에 어렵고. 펀드나 ETF 쪽으로 가는 거니까 저는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좋네요. 3개월 예금 3% 따라다니시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6에서 7% 이제 고배당에 대한 안정적인 수익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면 네. 이보다 더 현명한 투자의 방법이 있을까 고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에 있어서 아까 3년은 잡아야 돼요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희 월브닷컴 강의에서도 많은 팁들을 전해주고 계시는데 거기에서도 필독서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네. 어떻게 접근하면 될지 추천 좀 주세요. 근데 일단 이제 주식 투자를 하려면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식은 큰 수익을 나중에 한번 이제 주식으로 한번 네. 돈을 벌고 싶으면 반드시 기업에는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삼성전자 등 우리가 아는 뭐 아니면 정말 생소한 기업에 투자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러려면 기업을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기업 분석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거든요. 결국에 뭐냐면 제가 이제 강의 시간에 한번 알려드렸는데 정성적인 거랑 정량적인 분석이 있어요. 근데 정량적인 건 뭐냐면 재무제표. 네. 그래서 일단 기업을 알려면 무조건 재무제표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하려면 하마터면 회계를 모르고 일할 뻔했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실무에도 쓸 수도 있어요, 사실. 근데 재무제표를 모르고 기업 분석을 할 수는 없어요. 이 회사가 돈을 버는지, 부채는 어느 정도인지, 안전한지 그런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책을 좀 기본으로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좀 공부를 반드시 좀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네. 그래서 회계 공부는 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거 말고 정성적인 분석은 뭐냐면 네. 이 회사가 도대체 뭐 하는 회사인지,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내용. 뭐 하는지 다 아시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 모르실 거예요. 어디? JVM이라는 회사 혹시 아세요? 모르시죠? 이름만 알아요. 이름은 좀 들어보셔서 정확히 기억이 안 나시죠? 네. 뭐 하는 회사냐면 약국에서 약을 자동으로 조제해주는 그 장비가 있어요. 데이터를 입력하면 약 알아서 조제해가지고 포장까지 해서 나와요. 그 기계를 만드는 회사예요. 이 회사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신문 기사나 뭐 여러분이 혹시 어디서 이런 회사가 있었네? 뭐지? 실적도 좋고 그리고 요즘에 또 고령화 시대고 인건비 부담 크잖아요. 네. 근데 그냥 그런 기사만 보고 그냥 내가 JVM을 딱 샀어요. 네. 그거랑 내가 정확하게 어떤 기업인지 알고 사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래서 기업 분석을 한번 하셔야 되는데 그 기업 분석하려면 바로 전자공시 들어가야 됩니다. 전자공시 들어가서 보면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가 있는데 거기에 사업의 개요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제가 이것도 좀 한번 알려드렸던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걸 보셔서 흔히 비즈니스 모델이라 그래요. 뭐냐면 이 회사 도대체 매출이 어디서 나오냐. 그럼 JVM은 제가 좀 알고 있어서 말씀드리면 네. 이 회사 매출의 거의 90%가 절반은 그 기계 판매, 나머지 절반은 그 소모품 있죠. 네. 기계 장비를 이제 보수도 해야 되잖아요. 네, 네. 거기서 교체, 나와요. 네.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거기 보고서에 다 적혀 있어요. 제가 설명드린 거 있죠. 고령화 때문에 뭐 수혜 받을 거다. 네. 그 내용도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아. 그것만 보면 이 회사에 야, 이 회사 장래 성장 괜찮겠는데? 그거 보시고 그럼 내가 재무까지 배웠으면 그래서 진짜 그동안 돈 벌었나? 재표도 검증하는 거죠. 영업이익 늘어나네? 그리고 부채는 얼마 안 되네? 이런 것까지 이제 가미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이게 좀 힘들 수 있어요, 처음엔. 근데 적어도 한 달에 한 종목이라도 네. 사업 보고서 보고 뭐 하는 회사인지 재무제표 뜯어보고 네. 한 달에 한 개만 해도 네. 12개잖아요. 그쵸. 이게 나중에 3년 지나면 그럼 점점 이어지고, 늘어나요. 네. 그리고 속도가 빨라집니다. 나중에. 그래서 저는 반드시 일단 기업 분석은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게 안 되면 직접 투자는 아직은 하지 마시고 네. 조금 기다렸다가 간접 투자 하시면서 아까 제가 뭐 ETF나. 하시되 한 달 해보니까 좀 될 것 같다. 그럼 이제 천천히 좀 해보는 거죠. 네. 그래서 기업 분석을 자기가 직접 어느 정도는 하시고 투자를 한번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하마터면 회계를 모르고 일할 뻔했다. 그 얘기 들으니까 주식 투자할 때 이렇게 기업 공부 안 하고 투자하는 거는 눈 감고 포커 치는 것과 같다고 하잖아요, 비율을. 제가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여기도 이제 전문가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그런 좋은 얘기를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이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그냥 그 얘기 듣고 그냥 바로 사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이 만약에 수익을 혹시 내도요. 여러분 수익이 아니에요. 내 돈이 아니다. 그냥 그쵸. 그 의견에 그냥 묻어가서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전문가의 얘기랑 반대로 급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럼 또 이제 그 전문가를 욕하시겠죠. 탓하시겠죠. 이익 나면은 또 내가 잘한 거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네. 자기가 알고 투자를 해야 돼요. 아까 제가 뭐 지주사나 뭐 반도체 얘기 해드렸지만 네네.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맹목적으로 좋으니까 사자 이게 아니라 네. 그 안에서 기업을 보시고 적어도 뭐 하는 기업인지 내가 알고 사면은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그건 레벨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직접 네. 공부가 끝난 기업을 투자하셨으면 저는 좀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삼성전자인데 침체 여파로 삼성이나 뭐 SK 대기업들 실적 굉장히 안 좋아질 거다. 뭐 적자 전망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심심치 않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대기업들 보면은 지금 주가 지수, 코스피와 연동되는 삼성전자, 현대차, 하이닉스 다 바닥에서 올라왔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주식에 아직 좀 경험이 적으시거나 본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좀 네. 이 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괴리가 생기는 게 뭐냐면 이제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알아요. 주가는 지금을 반영 안 하고 보통 6에서 9개월 미래를 반영해요. 그러니까 되게 아이러니하죠. 6에서 9개월 미래를 특성. 어떻게 한다고 반영하나. 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물론 주가가 모든 걸 맞추는 게 아니라요. 작년 상반기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 작년 상반기 반도체 주가가 사실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삼성전자도 한 번씩 올라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가 왜 그러냐면은 하반기에 좀 좋아지지 않을까. 반도체 경기가. 작년 상반기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어요. 네네네. 근데 먼저 선반영을 하는데 주가 올라갔어요, 실제. 근데 하반기에 어마어마한 주가 폭락이 나왔어요. 삼성전자가 5만 1,000원까지 빠지고 거의 한 7만 원에서 네. 하이닉스가 7만 1,000원까지 빠집니다. 이게 10만 원짜리가. 근데 그 왜 틀렸냐면 중국이 그 제로 코로나 그렇게 세게 할 줄 몰랐어요. 그리고 미국 연준이 그렇게 금리를 세게 올릴지도 몰랐어요. 우리 예상보다 너무 강력하게 네. 긴축을 하고 중국이 셧다운을 해버리니까 이 반도체 재고가 이제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하고. 아무리 반도체를 만들어도 고객사가 안 사가요. 왜 안 사갑니까? 수요가 없으니까. 네. 삼성이 재고 쌓인 거야. 이거 어떡합니까? 할인 판매 들어가야죠. 주가는 그걸 간파를 한 거예요. 이거 망가진다. 네. 실제 작년 3분기까지만 해도요. 삼성전자 실적 그렇게 안 나빴거든요. 근데 주가가요. 그 실적이 아주 나쁘진 않았는데 부러집니다. 그리고 4분기에 실제로 실적이 되게 안 좋게 나왔어요. 근데 놀라운 건 4분기 실적이 정말 너무나 안 좋게 나왔는데 주가가 급반등을 해요. 이번에 잠정 실적 보더니 안 좋았죠. 올라가요. 하이닉스는 적자 날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주가 야 그거 나 미리 알고 내가 빠졌잖아. 약간 이거예요. 선반영했잖아. 네, 이미 선반영했잖아. 네. 그래서 지금 또 올라가는 게 네. 이제 하반기에는 실적 좋아질 거야. 지금보다는. 그걸 좀 선반영해서 올라가는데 물론 하반기에 그게 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럼 주가 다시 부러집니다. 맞을 수도 안 맞을 수 있지만 네. 주가가 되게 잘 맞춥니다. 놀랍게도. 그래서 항상 이걸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가는 지금을 반영 안 하고요. 좀 선행한다. 주가 올라가면은 지금 안 좋아도 올라간다. 아 이거 몇 달 후에 좋아지는 거구나. 그걸 미리 선반영하는구나. 이거는 한 1년, 2년, 3년을 꾸준히 이렇게 주식시장을 관찰하다 보면요. 네. 이제 그때는 좀 이해하실 거예요.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초보자분들은 잘 안 다가오세요. 그리고 지금도 그러잖아요. 경기 침체 온다는데 왜 올라가? 네, 네. 지수 올라가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이유 때문이에요. 항상 좀 선반영을 한다. 네. 그래서 지금 대규모 적자 얘기는 나오지만 그거는 상반기까지 얘기고 하반기에는 흑자 나면서 네. 조금씩 좋아질 거다. 네, 네. 이걸 선반영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작년에 안 좋았던 이유까지 지금 사실 말씀을 다 해주신 네. 거네요. 미국 금리 올렸고 중국 셧다운 심하게 네, 했고 맞습니다. 그러면 올해에는 중국 풀리고요. 미국도 금리 낮출 그죠, 수도 있다 반대죠. 하셨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좋아지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가? 그거를 지금 선반영을 지금 미리 하고 있는데 근데 그것도요 좀 어려운 게 네. 일부 증권가에서 이제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거 실제로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아, 뚜껑 열어봐야. 이렇게 경기가 안 좋고 네. 재고가 이렇게 쌓이는데 네, 네. 진짜 하반기에 좋아질까? 중국 경기 실제로 진짜로 좋아져? 우리가 예상하는 만큼. 그리고 미국이 금리 인상 중단하겠지만 인하할까? 약간 이제 그런 생각들도 많이 하세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도 여전히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하는 건 맞는데 지금 시장은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주가 올라가는 건 외국인들은 어쨌든 하반기엔 좋아지는 거 맞다. 여기에 지금 베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는데 그게 만약에 우리 예상보다 안 좋게 나온다면 네. 주가는 또 많이 빠질 겁니다. 예. 근데 만약에 예상했던 것만큼 나오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주가 안 올라갑니다. 왜냐면 미리 다 올라가요. 야속하네요. 네, 그러니까 다 이게 이렇게 돼요. 반영했다. 근데 예상보다 좋을 수도 있어요. 우리 우리 예상보다 연준이 빨리 금리 인하할 수도 있고, 네. 중국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소비가 수요가 늘어나죠. 좋네. 그러면 다시 한번 올라가요. 그거는 이제 그때 가봐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시장은 네. 미리 좀 선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네. 유동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주식시장에서 반도체나 이런 걸 보실 때, 네. 작년에 금리 너무 세게 올리니까 유동성 줄어서 급락한 거 아시잖아요. 네. 근데 올해는 왜 올라가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긴축이 끝나니까 적어도 작년보다는 유동성이 나아지겠지. 그나마 풀리니까. 근데 실제로 미국은요 유동성이 올해도 좀 줄긴 줄어요. 왜냐하면 지난 몇 년간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어댔거든요. 네. 그래서 줄이는데 왜 근데 전체 글로벌 있죠. 미국은 유동성이 주는데요. 전체 글로벌 유동성은요 지금 연초부터 올라갑니다. 왜 그러냐면은 유럽, 일본, 중국은 돈이 좀 풀려요. 최근에. 특히 중국은 유동성 지금 부양책 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전체를 토탈하니까 플러스예요.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이 좀 주목하셔야 될 거는 네. 미국은 유동성 크게 늘기는 사실 어려워요. 네. 옛날에 너무 풀어놨기 때문에. 근데 중국은 몇 년 전부터 긴축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동성 보실 때 올해 중국 정책을 정말 잘 보셔야 돼요. 중국이 정책. 계속 돈 푸는 정책으로 가면 증시가 나쁠 건 없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네. 야, 이 정도면 됐다. 이제 돈 조이자. 이러면 증시가 또 휘청일 수도 있어요. 흔들릴 수 그래서 있네. 중국의 네. 유동성 정책, 뭐 금리 인하라든가 중국이 아마 금리 인하 올해 한번 할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유동성이 어디로 가는지가 우리 한국 증시나 기업들한테는 더 중요하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또 가장 대장주이기 때문에 이런 매크로적인 흐름을 잘 이해하고 네.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바닥은 찍은 거예요, 삼성전자? 바닥은 찍었죠. 그때 이제 51,000원에서 이미 바닥은 찍었고 어. 그리고 반도체 사이클이 이렇게 명확한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이런 거거든요. 반도체는 항상 주기가 있어요. 이렇게 일정하게 뭐 보통 주기는 어떻게 되냐면 2년 오르고요. 1년 빠져요. 사이클을 탑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걸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 불황일 때는요. 모두가 감산을 해요. 설비 줄이죠. 아니 어차피 만들어봐야 안 팔리는 거. 네. 적자 보니까 공급을 줄여요. 공급을 줄이는데 이렇게 불황에 가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중앙은행이 가만 안 있어요. 경기 살리려고 금리 인하를 해요. 수요 진작을 해요. 이거 경기 살려야 되니까. 네, 네. 그럼 어떻게 되죠? 경기를 살리니까 수요가 조금씩 살아나요. 근데 감산을 해니까 공급은 없어요. 네. 공급은 없는데 수요가 좀 살아나면 어떻게 돼요?
반도체 가격이 올라요. 가격 오르죠. 반도체 가격이 오르는데 지금 초기에는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마이크론도 똑같은 게 반도체 회사들이 적극적으로 증설을 안 해요. 그리고 그거를 설비 투자를 늘려도요. 당장 되는 게 아니라 몇 달 후에 그게 증가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게 수요가 이제 늘어나는데 공급이 못 따라와요. 근데 이제 이게 확 올라가죠, 수요가. 네. 그러면 이제 그거 보고 공급을 늘리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공급은 뒤늦게 올라가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반도체 가격이 막 미친 듯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막 역사상 최고 실적 막 이래요. 그것만 보고 현실을 보고 투자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구만존재에 다 물리시고 막 이런 일이 이제 발생하는 게 그쵸, 네. 그때 너무나 좋았거든요, 맞아요. 지표들이. 근데 왜냐하면 이제 뒤늦게 증산을 해요. 이제 살 사람들은 다 샀거든요, 반도체를 또. 이제 구매도 많이 하고. 네. 이러니까 증설하면 어떻게 되죠? 공급이 느니까 공급이 더 위죠. 이제 가격이 꺾입니다. 공급은 증가하는데 수요가 꺾이잖아요. 이미 수요는 근데 이제 꺾였고. 이 공급사에서 어떻게 하냐면 꺾이는 거 보여요. 네. 못 줄여요. 이미 해놨기 때문에 쉽게 줄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시차가 발생해서 그러네요. 수요 공급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사이클이 네. 항상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이제 무슨 사이클이냐면 네. 공급은 늘었고 수요가 작년에 박살이 났어요. 근데 지금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공급 줄이기 시작했어요. 공급을 줄인다고 하면요, 반도체 주식을 사셔야 돼요. 그때가 바닥이에요. 하이닉스도 감산하지 않아요? 네, 하이닉스도. 삼성은 안 한다고 했지만 아마 예. 삼성도 할 가능성도 있다고는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감산을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업종이 안 좋은데, 이 이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닥이다. 그 스토리대로 갈 다시 겁니다. 또 수요가 살아나는. 근데 이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전 세계에 메모리 반도체 만드는 회사가 딱 3개밖에 없어요. 업체가 많으면 이게 안 통해요. 서로 이제 만약에 10개 업체가 만들어요. 네. 서로 생각이 다 달라요. 이 사이클이 잘 안 만들어지는데, 그리고 전 세계 반도체는 어쨌든 장기적으로 반도체 수요는 증가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우리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니까 그쵸. 하는데 그 사이클은 좀 존재하지만 3개 업체만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반도체 투자하실 때 정말 망한다, 정말 큰일 났다 이럴 때는 두려워하시면 안 되고 네. 너무 좋다. 이제 이런 얘기 나올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슈퍼 사이클. 본 것 같아요. 네. 조심하셔야 뉴스에서 많이 그럴 보죠. 땐 좀 조심하시고. 이 사이클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감산이 네. 저점의 시그널이다. 중요한 네. 또 말씀을 해주셔서 갖고 계신 분들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하이닉스도 올해 좋겠네요. 하이닉스는 이제 사이클이 좋아질 때 훨씬 많이 오르고요. 근데 안 좋으면 더 많이 빠져요. 예. 그래서 지금 오히려 하이닉스는 지금 구간에서 오히려 좀 분위기가 더 좋은 게 메모리가 이제 하반기부터 좋아진다고 하니까 주가가 좀 이제 조금씩 이제 올라가는 흐름들이 좀 나온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약간 좀 안정적이고 스타일이 네. 여러분들이 좀 성향에 맞게 하시면 돼요. 나는 좀 남자의 주식 하고 싶다. 그럼 좀 하이닉스. 상남자로 가려면 네. 하이닉스. 근데 좀 안정적인 게 낫다. 기왕이면 삼성전자. 이렇게 좀 성향에 좀 맞게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메모리 이야기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됐습니다. 근데 또 비메모리 이야기 하셨잖아요. 네. 삼성전자의 또 다른 사업부. 네.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등장하는 게 이제 TSMC잖아요. 네. 삼성전자가 지난해에도 또 밀렸다. 뭐 이런 이야기 있던데 결국은 파운드리에서 TSMC를 넘어설 수 있을까? 이 경쟁력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제 파운드리가 좀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간단히만 설명해드리면 아까 메모리 반도체는 그냥 이제 그 기성복 같은 거예요. 옷으로 치면. 네. 뭐냐면 범용 제품이라고 삼성이 만들건 하이닉스가 만들건 마이크론이 만들건 그냥 스마트폰에 넣을 수도 있어요. 어느 제품이든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이제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서 양복 같은 거 사시잖아요. 근데 기성복 거기 가서 입어보고 뭐 약간 수선만 하잖아요. 네. 그리고 어쨌든 누가 올지 모르니까 계속 만들어내서 거기 진열을 합니다. 네. 약간 이제 메모리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계속 생산을 해야 돼요. 네. 근데 파운드리는 반대로 맞춤 양복이에요. 맞춤형. 맞춤 양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맞춤 양복집 가가지고 나 이렇게 딱 몸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딱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만들진 않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파운드리는 고객사가 먼저 주문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TSMC의 최대 고객사가 애플인데 애플이 뭐 A15 칩을 만든다. 그럼 파운드리한테 설계도를 딱 줍니다. 야,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럼 파운드리가 그거 보고 그대로 똑같이 만들어 줍니다. 근데 이 칩은 삼성이 쓸 수가 없어요. 애플 스마트폰에만 들어가는 칩이에요. 그러니까 범용 칩이 아니에요. 그래서 좀 다릅니다. 그래서 파운드리 이제 약간 그게 좀 다르다는 거. 반드시 수주가 먼저 나와야 할 수 있다는 거. 근데 이제 이 파운드리도 워낙 많이들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 저기 핸드폰에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뭐냐면
그 비메모리 반도체라는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뭐 자동차에도 들어가고 이 스마트워치에도 들어갈 거도 정말 많이들 들어가는데 네. 그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에 차가 워낙에 스마트해졌는데 차에 보면 전자기기들 정말 많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수주 기반입니다. 예. 예. 그래서 파운드리가 정말 중요한데 이 고사양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삼성과 TSMC만 만들어요. 네. 이걸 나노라고 하는데 네. 머리카락 굵기의 10억분의 1이라고 하더라고요. 1나노가. 이 나노가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삼성과 TSMC가 전 세계에서 이제 유일하게 7나노 이하 이걸 할 수 있는 업체는 전 세계 2개밖에 없어요. TSMC랑 삼성이 같이 3나노를 하거든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4나노까지는 TSMC가 월등히 앞서 있어요. 너무 잘해요, TSMC가. 근데 3나노는 삼성이 먼저 갔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3나노를 먼저 갔는데 예. 예를 들면요. 수율이 많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100개를 딱 이거 투입을 했어요. 100개를 만들어야 돼요. 네. 근데 예를 들면 삼성은 지금 40개밖에 못 만들어요. 나머지 60개는 벌어야 돼요. 아, 분량이. 네, 그러니까 이게 네. 100까지 와야 되는데 근데 너무 어려워서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잡아서 올해 연말까지 좀 최대한 좀 많이 끌어올려주면 왜냐하면 TSMC보다 3나노 먼저 있잖아요. 네. 그러면 미국의 빅테크 회사들 있죠.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다 자기네 칩들 만들거든요. 네. TSMC 할까 삼성한테 할까 고민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삼성이 잘하면 네. 삼성한테 맡기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 전까지는 거의 다 TSMC 줘요. 왜냐하면 일단 삼성보다 TSMC가 잘 만드니까. 그러니까 저라도 TSMC에 맡기죠. 근데 미국 기업들의 지금 고민이 뭐냐면 네. 약간 정치적인 건데 예. 저 TSMC가 대만에 있으니까 약간 좀 이게 불편한 거예요. 미중 예, 갈등 또 때문에 이 중국과 대만도 계속 좀 견제하고 그런 게 있다 있어. 보니까 그리고 또 한 네. 가지가요. 네. TSMC가 이제 갑질하는 것도 싫은 거예요. 자존심 여기만 상하는 만들어주니까 야 근데 이 칩을 만들어야 되는데 TSMC 아니면 못 만드는 거야. 우리가 수혜주 될 수 있는 예. 기회인데 그럼. 그러니까 이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기왕이면 삼성이 해주면 이걸 협상을 할 수 있어요. 네. TSMC 야 TSMC 야 너하고는 이제 안 해. 삼성도 있잖아. 네. 그럼 TSMC가 이제 몸을 수그리겠죠. 그래서 의도적으로라도 삼성이 좀 잘하길 바라고 있는 거죠. 왜냐면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단가를 좀 낮출 수 있으니까 네. 빅테크 입장에서 그래서 조금씩 의도적으로라도 삼성한테 물량을 예전보다 많이 줄 가능성은 높다. 근데 여기서 삼성이 안주하면 안 되고 네. 삼성은 뭐를 해냐면 스스로 계속해서 수율을 빨리 끌어올려줘야 돼요. 네. 아무리 이런 배경이 있어도 못 만들면 다 이 허사죠. 결국은 예. 그 수율 정상화가 핵심인 그래서 거예요. 올해 연말까지 삼성의 네. 파운드리는 누구와의 싸움도 아닙니다. TSMC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자신과의 싸움이 시작됐다. 요거를 잘하면 TSMC랑 이제 한번 해볼 만하다. 경쟁 구도로. 예. 그러니까 경쟁하는 건 나중 문제예요. 지금 이제는 자기 내부 단속부터 잘해서 그걸 끌어올려야 내부 된다. 단속부터. 예.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를 응원하는 우리 국민 주주분들께서 핵심적으로 보셔야 될 포인트는 여기에 있겠네요. 결국은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기업이 뭘 하고 어떻게 돈을 벌고 이런 기업 가치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어야 진정한 주주다 이런 이야기를 앞서서 일부에서도 해주셨어요. 월브닷컴에서 기업 가치 평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팁을 주셨더라고요. 공부를 하실 많은 분들께 이거 하나는 꼭 알고 가야 된다. 뭐가 있을까요? 일단 이제 기업 가치를 보려면 이제 가장 첫 번째가요. 이 기업의 주가를 결정하는 게 뭔지를 일단 먼저는 알고 계셔야 돼요. 뭘 어떨 때 올라가고 어떨 때 내려가고 이제 많이 다 아시죠, 당연히 삼성전자는.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그래도 여전히 비중이 메모리 반도체가 많죠, 당연히. 훨씬 많기 때문에 나중에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이닉스는 간단해요. 그냥 메모리만 알면 돼요. 네. 메모리 좋으면 좋고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지겠죠. 그리고 아까도 설명드렸잖아요. 반도체 어떻게 움직이는데 삼성은 지금은 메모리죠. 근데 몇 년 후에는 파운드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TSMC를 만약에 어느 정도 따라잡으면 네. 갑자기 파운드리 가치가 올라가서 네. 메모리가 안 좋아도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 가치가 변하는지를 계속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삼성전자의 주가의 키팩터가 뭔지를 계속 좀 체크는 하고 계셔야 된다. 아직은 당연히 메모리지만 네. 몇 년 후에는 바뀔 수도 있다. 네. 많은 기업들이 해당되는 게 하나만 제가 예를 들면 네. 한화솔루션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지금은 태양광으로 불려요. 네. 다. 근데 원래 본업은 두 가지가 원래 본업이에요. 네. 하나 갤러리아 백화점 있죠. 그거랑 석유화기저 공장, 뭐 에틸렌 만들고, 네. 요게 이제 뭐 PVC 뭐 이런 이제 용어들 들어보셨을 텐데, 네. 그게 원래 메인이에요. 옛날에는.
그럼 옛날에 우리가 분석할 때는 야 석유화학 경기 좋아지면 하나솔루션 좋겠다 하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아무도 그거 안 봐요. 잘. 뭘 보냐면 태양광 봅니다. 이젠 키팩터가 바뀌어버렸어요. 태양광 안 좋아지면 주가 폭락하고요. 네. 태양광이 뭔가 호재 나온다. 네네. 주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기업들은 바뀌어요. 영원하지가 않아요. 옛날에 삼양식품이 옛날에는 삼양라면이었잖아요. 네. 지금 누가 삼양라면 봅니까? 불닭볶음면만 보잖아요. 맞아. 이게 잘 팔리나? 요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의 키팩트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기업이 뭔지. 왜냐하면 기업들은 여러 개를 하니까 네. 그 중에 제일 임팩트 있는 거. 요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 가치를 볼 때 이게 싸냐 비싸냐를 아셔야 되는데 네. 이게 이제 초보자분들은 어렵겠지만 보통 PBR이라는 걸 많이 써요. 뭐냐면 이 자산 가치 대비해서 몇 배 정도 지금 거래가 되냐. 요걸 나타내는 용어인데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PBR 1.1배에서 보통 2배 사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PBR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제 그 자산이 만약에 10억 있다고 쳐볼게요. 근데 네. 제 계좌에 제 실제 돈이 한 3억 들어가 있고 은행에서 빌린 게 7억 정도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네. 근데 어쨌든 제 진짜 돈은 3억이죠. 그렇죠. 그걸 이제 순자산이라고 그러거든요. 순자산 대비해서 얼마 정도 되냐. 지금 시가총액 거래되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3억 정도 갖고 있는데 PBR이 한 배면 그냥 3억이에요. 근데 2배면 6억에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저한테 딱 와가지고 제 계좌를 딱 보더니 염승환 이사의 계좌는 제가 봤을 때는 딱 6억 정도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는 3억인데? 네, 그럼 PBR 2배가 되는 거예요. 높게 가려. 그 PBR 한 배는 똑같은 거죠. 근데 삼성전자는 보통 1.1배에서 2배 사이예요. 그래서 9만전자일 때가 2배까지 갔었어요. 그럴 땐 좀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번에 6만 원 깨졌을 때가 1.1배까지 갔었어요. 근데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게 막 계속 거기서 왔다 갔다 해요. 몇 년째. 그러면 1.2배, 1배 온다. 그러면 삼성전자를 점진적으로 비중을 늘리셔야 돼요. 지금도 1.2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직도 비싸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삼성전자 중간이 얼마냐면요. 1.6배인데 거기가 얼마냐면요. 7만 6천 원 나옵니다. 그럼 이제 그 정도까지 만약에 넘어간다. 이제 그때부터 너무 적극적으로 사지 말자는 거죠. 이제 위가 좀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제 이 기업마다 다른데 삼성전자 예를 들면 그 PBR 밴드 사이에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는 예전 수치가 있으니까 그거를 좀 한번 체크하셔가지고 대응을 앞으로 좀 하시면 저는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 두 가지만 좀 보고 기업 가치 평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스로 싸냐 비싸냐를 정할 수 있는, 계산할 수 있는 그 기준 PBR 말씀해 주셨고요. 주가의 키팩터 이 두 가지 기업 가치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강의에선 또 더욱 쉽게 또 이야기를 해주시죠. 그러면 9만 전자에 물리신 분들 그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이사님. 당분간 계좌도 안 열어보고 이렇게 비자발적 장기 투자를 하는 정말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 이럴 때 우리가 슬기롭게 좀 대처를 해 나갈 수 있는 주식 투자를 하는 나의 기준, 태도에 있어서 뭔가 조언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로 보셔야 될 게 물렸을 때 내가 생각한 이제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들어간 그게 내가 생각한 거랑 반대가 됐는지 그걸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뭐 예를 들면 나는 누가 삼성전자 그냥 좋다고 해서 덜컥 들어갔는데 그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좀 나빠지는 게 보인다. 사실 그러면 이제 바로 정리하셨어야 되는 게 사실 맞는 거고. 근데 나는 삼성전자를 당탈할 게 아니라 앞으로 반도체도 많이 쓸 거고 실제 요즘에 인공지능 얘기도 많이 나오니까 반도체 없으면 이게 어쨌든 우리 인류는 이제 어쨌든 아무것도 못한다. 그걸 보고 나는 투자를 했고 앞으로 기업 가치가 삼성전자 계속 세계 1등 기업이니까요. 반도체. 그걸 보고 나는 9만 전자에 샀죠. 이제 그때 사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실제. 근데 그 아이디어는 너무 좋은데 문제는 이제 비쌀 때 산 거죠. 이걸 모르셨으니까 이게 싼지 비싼지. 아까 그래서 제가 PBR 알려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 해야 될 거는 아이디어가 훼손된 건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 수요는 늘어날 거예요. 장기적으로. 그럼 버티시는 거예요. 단 이제 여유가 있으면 지금 싸줬잖아요. 아이디어 훼손 안 됐는데 주가 싸줬다. 충분히 내 아이디어가 훼손 안 됐으면 지금 1.1배, 1.2배가 역사적 이 바닥인데 거기선 두려워할 게 아니라 조금씩 더 늘려서 평균 단가를 낮춰주시면 저는 또 오히려 좋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 생각한 그 아이디어가 훼손된 게 아니라면 삼성전자에 대해서 너무 좀 스트레스 받지 말자. 그리고 이 자산 가치라는 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3억이라 말씀드렸지만 제가 연봉이 계속 올라가서 만약에 계속 현금이 계좌에 들어가면 3억이 아니라 나중에 5억, 6억 되겠죠. 그러면 6억이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저보고 야 너는 이제 6억 가치라 그랬잖아요. 옛날엔 PBR 2배였죠. 네. 근데 몇 년 후에는 1배가 돼요. 그렇죠. 그럼 싸지잖아요. 삼성도 똑같아요. 돈을 계속 벌면은 점점 이게 올라가요. 그게 이제 재평가라는 네, 거죠. 재평가다. 그럼 나중에 PBR 1배가요 9만 원이 될 수도 있어요. 몇 년 후에는. 네. 실제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저는 좀 시간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정말 앞으로 회사가 안 좋아지고 뭐 삼성전자 안 좋아지면 우리나라가 안 좋아지겠지만 그럴 일은 없겠지만 네네. 장기적으로 진짜 안 좋아진다면 제가 하는 얘기가 다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삼성전자가 그럴 기업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때 비자발적으로 투자하셨던 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향후에 좋아질 거 생각하고 투자하셨다면 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게 좀 저는 인내심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빠져서 바닥에서 올라오는 이 자리에서 어떤 걸 고민해야 될지에 대한 답도 주셔서 네. 네, 이렇게 좀 슬기롭게 잘 대처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주 이야기를 할 때 또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바로 네카오입니다. 그래도 1월에 이쪽도 많이 올랐어요, 이사님. 근데 이제 물리신 분들 입장에선 보고 싶지 않죠. 네. 여기서 더 오를 여지가 있을까? 네카오 어떨까요? 일단은 이제 네이버 카카오가 금리 인상의 최대 피해줍니다. 이게 성장주들은 보통 금리가 너무 오르면요. 네. 보통 할인을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 할인율이 심해지면서 주가가 많이 무너지거든요. 이거는 네이버 카카오만 그런 건 아니고 전 세계 모든 이런 플랫폼 기업들 있죠. 뭐 메타라든가 뭐 그러니까 페이스북, 흔히들 빅테크. 네, 맞습니다. 아마존 다 똑같아요. 뭐 구글, 알파벳 네. 다 급락했어요. 뭐 그 심지어 테슬라까지도 폭락을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네이버 카카오만의 좀 잘못은 아니고 사실 금리가 너무 올랐으니까. 근데 아까도 이제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금리가 상승했다 꺾입니다. 그럼 네이버 카카오는 작년보다는 당연히 좋아져요. 작년에 카카오가 고점에서 70% 빠졌더라고요. 고점 대비. 네이버가 60%. 최고점 대비. 어마어마하게 진짜 빠졌어요. 많이 빠졌네요. 그럼 그 하락이 또 나올 거예요? 안 나오죠, 당연히.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는 좋은 점은 독점 플랫폼 기업이잖아요. 네. 이걸 대체할 기업이 우리 한국에는 없잖아요. 실제로 검색은 네이버,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톡 메신저는 당연히 뭐 카톡 쓰니까. 네. 그래서 그런 또 안전판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근데 다만 저 꼭대기에 좀 물려 계신 분들은 좀 걱정되는 게 그때 굉장히 고밸류였거든요. 네. 근데 그때까지 가려면요. 성장이 그때만큼 좀 나와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 고점만큼은 가긴 좀 어렵다. 그러니까 주가 어느 정도 회복은 되는데 네. 옛날만큼의 고점에 가려면 뭐냐면 언택트가 다시 한번 와야 돼요. 카카오랑 네이버가 많이 올라간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중앙은행이 돈을 엄청 풀었죠. 네. 경기 안 좋아지니까. 금리 인하 때문에 올라간 게 하나가 있고요. 네. 사람들 집에 있으니까 뭐 합니까? 집에서 인터넷. 다 플랫폼 보고 재택근무 뭐 하고 구글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그랬죠. 보고. 예. 근데 당연히 그러니까 이 기업들 가치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성장이 어마어마했어요. 네. 여기에 또 광고주들이 몰려요. 지금 어떻게 됐죠? 반대죠. 더 는다고 하더라도요. 이게 성장률이 둔화돼요. 100% 성장이 아니라 이제 성장을 해도 10% 꺾이죠. 그러니까 이 고밸류 기업들은 계속 성장을 해야 되는데 못 나오니까 그래서 예전만큼의 성장이 나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고점을 회복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하다. 네. 근데 각각의 저는 그래도 조건을 제가 좀 말씀드리면 네. 회복이 좀 된다면 지금 네이버의 최수연 대표이사가 M&A 전문가세요. 그래서 이번에 오자마자 뭘 했냐면 작년에 포시마크 또 스페인의 중고거래 플랫폼 하나 인수해서 네. 유럽에서 제일 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신문 기사도 나왔더라고요. 네이버 중고거래 플랫폼의 꽃이다. 이렇게 딱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어떤 분 주주분들은 그러세요. 야 네. 그거 왜 인수했냐. 그 비싼 가격에 한 조 단위로 인수했으니까. 네. 근데 저는 일견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네이버는 가치주가 아니잖아요. 그럼 성장주면 성장의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돼요. 근데 한번 보세요. 국내에서 이미 검색 이미 1등인데 여기서 더 성장을 어떻게 합니까? 유진하죠. 그리고 전자상거래 보시면 쿠팡이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이제 쿠팡이 약진을 하니까 네이버가 이기면 네. 당연히 그 가치를 받을 텐데 요새 쿠팡이 이게 조금씩 앞서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내에서는 조금 이제 성장이 안 나와요. 그럼 뭐를 해야 되냐? 해외. 그래서 해외에서 M&A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은 있으니까. 그래서 이 플랫폼 기업을 인수하면 중고거래를 왜 인수했냐면 그때 네. 기사를 보니까요. MZ세대 공략 때문에 그렇죠. 거기서 MZ세대들이 포시마크에서 서로 채팅도 하고 이런 게 좀 있나 봐요. 네, 이 네, 소셜 네. 미디어처럼 활용도 하고 SNS처럼. 이 8천만 명이 쓴대요. 우리 인구보다 많으니까. 다 계획이 네, 있었네요. 계획은 좀 있는 네이버가. 거죠. 근데 문제는 아직 적자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거 진짜 돈 벌 수 있나? 의심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돈 버는 시기까지는 1년에서 2년은 확인이 필요해요.
그럼 그 확인하는 과정에서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 왔다 갔다 하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카카오가 앞으로 안 됩니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M&A 성과가 실제로 한 1, 2년 후에 나온다면 네. 주가가 또 한번 올라갈 겁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금리가 이제 꺾이는 만큼 정도까지만 회복은 된다. 그래서 예전 고점은 아직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그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예. 카카오는 또 뭐냐면 국내에서는 역시 독점적이죠. 네. 사실 비즈니스 모델은요 카카오가 더 좋아요. 네이버 검색을 안 하고 유튜브에서 해도 돼요. 요즘엔 요즘에 MZ 세대들은 다 유튜브로. 그쵸, 유튜브 검색도 하니까. 네. 요새 또 챗 GPT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자연어로 다 해주더라고요. 그게 만약에 나오면 네이버나 그러네요. 구글이 얼마나 긴장하겠어요. 다 음성으로 검색할 수 있으니까 이제 네. 초록창에 안 써도 되니까. 이제 아직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검색을 대체할 수는 있는데 카톡을 대체 못합니다. 카톡은 메신저 어떻게 되죠? 저번에 사고 났지만 다시 다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카톡이 오히려 비즈니스 모델은 더 좋은데 문제는 카톡도 지금 뭐 광고도 잘하고 뭐 이런 건 좋은데 더 성장은 지금 못 하거든요. 왜냐면 우리 카톡 쓰는 인구를 늘릴 수는 없잖아요. 네. 5천만 다 쓰니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카톡이 여기서 한 단계 더 성장하려면 첫 번째가 요즘에 카카오톡에서 그 오픈 채팅 있잖아요. 네. 그걸 좀 수익화하려는 것 같아요. 돈을 벌어야 되니까. 네. 요게 좀 성공할지. 예. 이것도 역시 확인이 좀 필요하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거 네이버나 카카오 다 똑같은데 네. 요새 웹툰이 난립니다. 네. 그러니까 웹툰만 잠깐 말씀드리면 네. 원래 웹툰이 드라마 해가지고 대박이 났잖아요. 네. 전 세계 다 좋아하잖아요. 근데 진짜 큰 시장은 일본에 있어요. 일본의 애니메이션 시장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일본은 애니메이션 강국인데 네. 이제 우리나라 웹툰이요 일본의 애니메이션으로 해가지고 네. 출시가 될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잘 되면 시장에서 웹툰 가치가 또 올라가겠죠. 이거 카카오나 네이버가 이거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 애니메이션만 진짜 잘 된다면 네. 레벨업 할 수가 있어요. 성장주로 재평가 또 네.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잘 보시면 좋겠고, 그러니까 확인할 것들이 좀 있어요. 웹툰,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카카오가 이거는 카카오가 좀 제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다른 방송에서 많이 얘기했던 건데 예. 제발 좀 자회사 상장을 하지 마라. 카카오 모빌리티, 엔터 이거 아마 그거 상장할 것 보고 같아요. 들어가신 분들 입장에서 너무 좀 실망스럽죠. 그거 카카오 모빌리티나 엔터 네. 물론 성장해서 좋은데 네. 이걸 상장을 하면요 카카오 주주 가치가 떨어져 버려요. 분산이 되니까. 그래서 자회사를 합병하면 네. 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는데 꼭 했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자회사 합병도 조금씩 유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자회사를 카카오가 만약에 합병을 해준다. 네. 이것도 역시 주가 급등 사유입니다. 다만 이제 제가 이런 얘기들을 해드린 건 이런 조건들이 나와야 드라마틱하게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그 조건들을 제가 아는 한에서 좀 설명을 드렸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의 경우에는 새 먹거리가 정말 수익으로 가는지, 그리고 카카오에 대해서도 오픈 채팅, 웹툰, 그리고 자회사 합병 네.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까 은행주 이야기를 하셔서 카카오뱅크는 은행주들이랑은 전혀 다르거든요. 신고가의 전혀 대열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공모가 아래까지 내려가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되게 좀 참 그랬던 게 카카오뱅크가 처음에 상장할 때는 네. 다 그랬어요. 은행 아니다. 플랫폼이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우리 한국에 지방은행 있죠. 네. 지방은행보다 이익이 좀 낮거든요. 근데 지방은행보다 주가가 훨씬 비싸요. 시가총액이. 몇 배 정도 비싼데 그때는 왜 그런 논리가 통했냐면 네. 돈은 적게 버는데 엄청나게 비싸게 거래가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PBR 말씀드렸죠. 네. PBR이 굉장히 높아요. 은행보다. 일반 은행은 뭐 0.3배 상상이 가세요? 내가 3억짜리 계좌 갖고 있는데 내 거를 0.3배면 얼마죠? 9천만 원밖에 안 쳐주는 거예요. 지금 은행이 그 정도예요. 근데 카카오뱅크는 제가 아직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거의 보통 은행이 10배 정도 평가를 받았어요. 굉장히 높게 평가를 받은 이유가 이거는 은행이 아닙니다. 플랫폼 기업입니다. 그리고 MZ세대들이 많이 쓰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나이 들으면 카카오뱅크만 쓰면 우리나라에서 거의 한 1,500만? 1,800만 쓰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성장에 대한 기대가 붙으면서 비싼데도요. 계속 그냥 그게 통했어요, 당시에는. 근데 지금은 뭐라고 하냐면 결국 카카오도 은행이다. 카카오뱅크도.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본질은 은행이에요. 네. 카카오뱅크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네. 일반 은행에 비해서 버는 돈은 적은데 그 플랫폼이란 기대감으로 굉장히 비싸게 거래가 됐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봤을 때는 좀 죄송한 얘기인데 네. 카카오뱅크는 아직도 일반 지방은행이나 이런 시중은행에 비해서 너무 비싸다.
그래서 저는 아직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심리에 있어서도 이제는 성장주의 역할도 못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이런 성장주를 보는 태도에 대해서도 뭔가 조언을 주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영원한 성장은 없어요. 옛날에 그 코카콜라도 엄청난 성장주였어요, 한때. 근데 그 성장주가 지금은 누가 성장주라고 합니까? 가치주라고 그러죠. 네. 철강, 정유 다 똑같았어요. 처음 스마트폰 나올 때 기억나세요? 다 성장주로 같이 추앙을 했습니다. 혁신의 아이콘이었잖아요. 그죠? 지금은 누가 성장주라고 그래요? 스마트폰 성장 없어요. 역성장을 하죠, 오히려. 그러니까 뭐냐면 옛날에 뭐 라디오도 그랬고, 라디오, 방송국 다 똑같았는데, 방송국의 입지가 요즘에 많이 안 좋아졌잖아요. 당연히 이제 볼 게 너무 많으니까. 유튜브도 있고. 네. 네. 근데 요즘엔 또 유튜브도 성장주라고 또 안 해요. 왜냐면 또 틱톡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영원한 성장률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끊임없이 성장주가 되려고 신사업도 벌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나 네이버도 지금 성장주가 되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포시마크 인수하고 카카오도 오픈 채팅 하려고, 웹툰 비즈니스 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그런 이유인데, 다만 그런 것들이 제대로 성장주로 인정을 받으려면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실 건 기업의 변화를 꼭 계속 잘 추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작정 장기 투자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 오런 버핏만 이게 추앙을 하다 보니까 오런 버핏 그분은 안 파시잖아요. 근데 미국 기업은 그런 게 많아요. 계속 성장하고 끊임없이 주주 환원도 해주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미국형 기업이 사실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포스코가 예전에 10몇 년 전에 주가가 2007년인가 8년도에 그때 한참 좋을 때 75만 원까지 갔었거든요. 지금 올라와서 30만 원이에요. 네. 아니 지금 10몇 년이 지났는데 장기 투자 하라면서요. 아니 그 우량한 기업이 예. 포스코 돈 잘 벌어요. 근데도 아직 그 옛날 고점을 못 넘어갑니다. 성장주냐 가치주냐 이런 논쟁보다도 기업은 성장을 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합니다. 투자도 하고 하는데, 그 기업의 변화에 주목을 하시되 기업이 성장을 못하고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거, 그럼 주가가 엄청나게 부러질 수도 있어요. 재작년에 투자하신 분들 얼마나 지금 고생합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생각하시면서 좀 냉정하게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화에 민감해져야 된다는 점, 특히 국내 주식은요.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좀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네이버, 카카오 이야기를 해주실 때 이제 성장주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대표적으로 사실 뭐 국내 주식은 아닙니다만 테슬라, 서학개미로 뛰어들어서 테슬라를 많이 사셨어요. 근데 올해 보니까 1월에 정말 마찬가지로 1월에 많이 올라오는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올해 그러면 테슬라도 다시 과거의 영예를 되찾을까요? 테슬라도 많은 사람들이 되게 영원할 것 같았잖아요. 근데 테슬라마저도 고점에서 70%? 저도 상상도 못했어요. 사실 그 정도까지는. 진짜. 그러니까 이게 영원한 상승이 없다는 게 다시 한번 저도 좀 느꼈던 확인됐던 사례였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어차피 지금 많이 빠진 상태에서 최근에 올라오는데, 결국에 테슬라는 왜 그렇게 빠졌냐면 전기차가 좀 안 팔릴 것 같아서 가격을 인하했잖아요. 실제. 아니 테슬라는 비싸게 판매하는 걸로 유명한데. 그쵸. 비싸게 팔아도 사잖아요. 맞아요. 근데 테슬라가 가격 인하를 한다고? 이제 테슬라 매니아들이 이제 없어지나? 안 팔리나 봐. 일반 자동차랑 똑같은 이제 브랜드가 되는 건가? 그 우려가 이제 닥치니까 이제 믿었던 사람들이 다 던져버린 것 같아요, 주식은. 거기다가 트위터는 또 외인수를 해가지고 트위터 그 잡음이 인수하려고 또, 뭐 자기 돈으로 인수하면 괜찮은데 자기 테슬라 지분을 팔아서 인수한 거예요. 그럼 이거 주가에 안 좋잖아요. 이런 게 겹치다 보니까 이 두 가지가 결합돼가지고 주가가 폭락을 한 건데, 이제 이미 다 그건 반영이 됐고, 지금 이제 테슬라가 가격을 낮췄는데, 어쨌든 다행스럽게도 중국에서요 반응이 옵니다. 가격을 낮추니까 막 사람들이 몰린대요. 너무 많이 사요. 너무 많이 사고 주문량이 폭발하고 있대요. 이번 이 4분기 실적 발표에서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많은 주문이 지금 1월에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생산량이 늘어날 것 같다. 이러니까 주가가 막 폭등을 또 하더라고요. 결국에 이제 우리가 확인할 거는, 테슬라 어차피 많이 빠졌으니까 더 악재보다는 진짜로 이제 가격 인하 효과가 나와서 차가 많이 팔릴 거냐, 요거를 여러분들이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여전히 테슬라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하는 게, 전 세계에서 어쨌든 가장 전기차를 싸게 만드는 회사 중에 하나예요. 원가 절감 잘하고 선도 업체고, 이 테슬라가 어쨌든 이제 중국 쪽에서도 뭐 점유율도 굉장히 높은 편이고, 근데 한 가지 더 봐야 될 게, 미국 시장 아직 열리지도 않았어요. 미국은 아직도 내연기관이 거의 다예요. 근데 이제 미국도 전기차 사면 보조금 주거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드라이브를 걸겠죠. 그럼 미국에서 1등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테슬라의 미래 가치는 충분히 좀 괜찮다. 다만 올해까지는 너무 큰 기대보다는 일단 이 판매가 진짜 늘어나는지, 그리고 이 테슬라도 뭐라고 했냐면 자기도 이제 이제 고금리 때문에 네. 할부 금리가 높아지면 자동차 수요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쵸. 근데 이걸 좀 확인을 해봐야 돼요. 어느 정도까지 수요가 좀 줄어드는지. 그 금리 영향으로 신차 수요 영향을 네. 받는지. 근데 그것까지는 좀 확인을 하려면 상반기까지는 테슬라 주가는 좀 급등했다가 또 네. 약간 슬로우했다가 요 과정을 겪으면서 근데 이제 시장 투자자들이 그러겠죠. 야, 역시 테슬라는 테슬라다. 다시 이제 그 확신이 들면 주가는 다시 또 올라갈 레벨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검증된 충분히 기업이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은 하시기보다는 시간과 함께 하신다면 좀 좋지 않을까. 다만 테슬라를 투자하실 때 너무 비쌀 땐 하지 마시고 네. 이렇게 좀 안 좋을 때, 그럴 때 좀 분할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저는 꼭 이 얘기는 해드리고 싶은 게 네. 테슬라 이렇게 갖고 계신 분들이 한 번씩 이 얘기를 하세요. 제가 물어봐요. 테슬라 왜 이렇게 비싸게 비싸게 사신 분들 계시니까. 네, 네. 저는 일론 머스크가 저를 화성에 데려다 줄 줄 알았어요. 믿음 그만큼 같은 믿음이 걸까요? 대단하시더라고요. 근데 물론 화성 가겠죠. 지금 스페이스X 사업도 하니까. 네.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아까 키팩터 말씀드렸죠. 네. 테슬라 주가의 키팩터는 뭐예요? 화성이 아니에요. 그쵸. 전기차가 테슬라 잘 판매. 팔리면 돼요. 그래서 너무 화성에 대한 그 네. 신비주의 깨시고 전기차 잘 팔리는지 거기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 네. 그걸 꼭 주주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주식 사시면서 사랑에 빠지면 진짜 위험하다고 네, 하잖아요. 주가의 키팩터를 다시 한번 꼭 체크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장기적으로 투자를 할 때 있어서 장기 투자가 맞긴 맞는데 트렌드 잘 봐라라고 하셨잖아요. 주식에도 뭔가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장기 투자에 적합한 주식, 그렇지 않은 주식, 내가 정리를 할 때 그만한 기준이 필요할 것 같은데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 인생하고 좀 비슷한데 뭐냐면 청소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MZ세대 분들이 이제 20, 30대 청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중장년기 네. 그 다음에 이제 노년기로 가는데 기업도 다 똑같아요. 제가 기업보다 이제 산업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인터넷 전자상거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자상거래는 지금 어디쯤에 와 있을까? 청소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전자상거래 안 하신 분 거의 없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뭐 노년은 아니에요. 노년은 아니지만 중년기 정도는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스마트폰으로 이제 뭐 쿠팡 들어가서 안 하신 분 별로 없잖아요. 네이버 쓰시고. 그러니까 뭐냐면 장기 투자의 기준은요. 네. 이게 성장 여력이 보여야 돼요. 이 업사이드가, 이 산업 자체가. 근데 전기차를 한번 보자고요. 전기차 산업은 물론 이제 중국과 뭐 유럽도 있겠지만 아까 제가 미국 말씀드렸죠. 네. 미국은 어디에 속하냐면 이제 유년기? 10대를 약간 벗어나서 20대 될까 말까. 청소년기에서 성장 잠재력이 무궁무진합니다. 대신에 여기는 약간 반항을 한 번씩 하거든요. 그래서 주가 변동성이 좀 커요. 왜냐하면 초창기다 보니까 네. 실적이 바로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실적에 실망해서 주가 한 번씩 빠지기도 해요. 그런 것들은 검증하셔야 되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거는 내가 어떤 기업을 볼 때 이 기업이 속한 산업이 있잖아요. 네. 이 산업이 지금 위치가... 청소년기인지 아니면은 지금 약간 청년기인지 아니면은 노년기인지 이걸 보셔야 돼요. 노년기 같은 경우는 뭐냐면 노년기도 장기 투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노년기에 장점이 있어요. 이분들은 돈이 많으세요. 그래서 배당을 많이 줘요. 대표적인 게 은행통신. 그래서 나는 6% 1년에 주는데 안정적으로. 그냥 하겠다. 그거 상관없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로 고수익을 내고 싶다. 그러면은 어쨌든 산업이 성장 사이클의 초입에 있는지. 그래서 그런 산업들 몇 개만 말씀드리면 흔히 뭐 태양광, 네. 풍력 이것도 이제 막 시작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괜찮고 아까 말씀드린 전기차, 2차 전지, 네. 로봇 요즘에 이제 막 보이잖아요, 눈에. 근데 너무 테마 같아요. 네. 근데 너무, 그러니까 거기는 지금 질풍노도의 시기예요. 지금 너무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실적 보면은 적자가 많아요. 다시 내려옵니다. 그런 속도 조절은 좀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사시라는 게 아니라. 근데 그런 그 산업의 성장 사이클이 지금 어디 있는지를 보시고.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장기 투자할 때 조금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네. 중장년기를 이제 벗어나면서 성장이 조금씩 둔화되는데 경쟁이 너무 치열한 산업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조금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치킨이라는 거는
어떠세요? 치킨은 성장산업 아니잖아요. 아닐 것 그죠? 같아요. 누구나 다 먹죠. 네. 너무 많기도 한데 그렇다고 망하지도 않아요. 작년에 혹시 기억나세요? 당당치킨? 신문에 보니까 홈플러스에 줄이 이만큼 있어요. 치킨 살려고. 뉴스에서 봤어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 한국에도 어쨌든 이제 많은 치킨 프랜차이즈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치킨 프랜차이즈에 내가 투자를 하고 있었어요. 이 회사랑 나는 운명 공동체다. 네. 가겠다. 네. 그 뉴스를 보는 순간 일단 조금 무너지죠.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그쵸. 돼요. 왜냐하면 치킨 산업 자체가 성장을 안 하잖아요. 네. 안 하는 상황에서 경쟁자가 늘어난 거예요. 근데 이 경쟁자가 너무 막강한 거예요. 가성비로. 네. 그럼 어떻게 돼요? 점유율이 떨어지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쟁자가 너무 많은 산업 있죠. 대체 가능한 거. 작년에 박재범 씨 원소주 나온 거 보고. 아니 옛날 같으면 대단했죠, 진짜. 리오프닝 하면 야, 네. 뭐 소주 먹고 맥주 이 주식 좋잖아요. 실제 올랐는데 그거 보고 아 이쪽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옛날에는 그냥 우리가 아는 그 브랜드 사서 네. 했는데 비싸도 박재범 소주를 사요. 그리고 요즘에 또 뭐냐면 뭐 제가 좀 과장된 표현일 수도 있는데요. 이게 약간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네. 이 MZ세대 분들이요. 와인하고 위스키에 꽂히셨어요. 네. 그 트렌드라고 네, 하더라고요. 트렌드가. 근데 이쪽에서 우리나라에서 상장된 기업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주류 업체들은 네. 약간 이제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주식 투자할 때 되게 잘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장기 투자냐 아니냐는 변수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과 내가 항상 할 수 있는지 네. 꾸준하게 그런 업데이트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경쟁도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누가 훅 치고 들어오면 네. 좀 위험할 수 있다. 산업의 사이클의 위치, 대체 가능한가 이런 네, 포인트들 맞습니다. 중요하게 짚어주셨어요. 이사님 이런 질문 드려볼게요. 혹시 주식 투자 시작이 언제셨어요? 저는 제가 언제였더라 2000년 정도 2000 이제 년이요? 제가 이제 군대 제대하고 나서 어, 저희 아버지가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해보라고 돈을 주셨어요 그때. 와. 그래서 진짜 우연히 했어요. 뭔지도 몰랐어요 그 전에는 전혀. 그래서 진짜 우연히 시작을 했는데 네. 그때 이제 몇몇 지인분들한테 조언을 받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네. 이 종목 좋다 그러면 사고요. 근데 대박이 났어요. 아 정말. 몇 배 벌었어요. 네. 근데 몇몇 종목을 그렇게 했는데 그분을 믿고 이제 계속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됐냐면 네. 그 기업에 이제 다 들어갔죠 돈이 번 돈이 상폐당했어요. 그때 이제 학생 때니까 되게 큰 돈이었는데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좀 느꼈어요. 야 주식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이렇게 될 수도 그때는 있구나. 아마 지금 초보로 아마 만약에 최근이나 처음에 초심자의 행운으로 돈 버신 분들은 아마 저랑 똑같을 거예요. 밤에 자잖아요. 잘 될 땐 무슨 생각이냐면 밤에 딱 누우면요. 이 희망회로가 계속 그려져요. 내일도 상한가 가겠지. 내일도 상한가지. 몇 년만 하면 나는 강남의 빌딩주가 부자 될 것 되겠다. 같다. 약간 그런 느낌 있죠. 아 진짜 그 근데 생각이. 진짜 초반에 잘 되셨었나 봐요. 네, 그때는 왜냐면 맨날 상한가를 갈 정도로. 진짜 그리고 그때는 상한가도요. 지금 30%잖아요. 그때 코스닥이 12%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걸 겪고 나서 한 대 이제 얻어맞은 거죠. 당시에 이제 우연히 책을 봤는데 네. 책에서 이제 그 일기 형식의 책이었어요. 어떤 트레이더 분이 오늘 시장이 어땠고 나는 어떻게 수익을 냈고 어떻게 까먹었고 근데 그걸 보다 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야 이거 공부 한번 해봐야 돼. 나도 공부 한번 해봐야 되겠다. 네네. 그래서 실제로 뭐 워런 버핏 책도 보고 막 그러면서 공부하고 기업 분석도 해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정석대로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한.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정석 투자가 아니라 정말 그냥 막무가내 시기였죠. 카더라 뉴스로. 예, 진짜 돈 다 날린 게 당연한 거였어요. 예, 지금 생각해 보면. 예, 그래서 그랬었습니다. 아까 그렇게 번 돈은 내 돈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게 되게 위험한 게요. 어떤 전문가분이 추천을 하거나 아니면 친구가 추천해서 우연히 상한가를 가거나 돈을 많이 벌 때가 있어요. 나중에 빌려서 그걸 또 투자를 해요. 결국엔 다치거든요. 그래서 진짜 위험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초심자의 행운이 진짜 위험하다. 많은 분들이 혹시 내가 아주 큰 돈을 주식 투자로 아직 못 벌었다면 오히려 그게 정말 중요한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오랫동안 잃지 않고 정말 돈을 버는 장기 투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지금 태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네. 말씀해 주셨는데 그 방향에 대해서도 좀 조언을 주세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가장 흔들리는 게 일단은 이게 초보 투자분들은 잘 모르시니까 네. 여기저기 분위기에 그냥 휩쓸려요. 휩쓸리죠. 그래서 자기 중심을 잡고 가야 되는데 항상 이제 제 가장 실패하는 게 좋을 때 들어가시고 남들 다 좋다고 할 때 남들이 다 안 좋다고 그러면 주식을 또 팔아요. 예, 그러면 그 정반대죠. 그래서 항상 주식 투자는 약간 대중이 보는 거랑 좀 반대로 가야 돼요. 성공을 하는 방법은. 그래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의 95%가 손해본다고 하잖아요. 네. 이게 대부분 이제 대중 따라가니까 그런 건데, 그래서 그 역발상으로 좀 항상 보실 필요가 있는데, 근데 그게 당장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자기가 경험도 해보고. 그래서 저는 처음 투자하실 땐 소액으로만 일단 하시는 게 좋아요. 내가 어느 정도 될 때까지. 그리고 아까도 제가 그 퇴직연금도 말씀드리고, 네, 간접투자. 그거 간접투자부터 해가지고 적립식으로도 처음에 이렇게 투자를 하시면서 뭐 세제 혜택도 받고 좋으니까 그러면서 그때 계속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소한 1억은 모으셔야 돼요. 제가 4년 걸린다 그랬죠. 네. 3년, 4년 공부하면서 모으면 돼요. 그때 해도 절대 안 늦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어느 정도 주식에 대한 이런 경험도 해보시고 조금씩 돈을 모으신 다음에 네. 공부가 끝났으면 이제 그때부터 직접 좀 투자를 하시면 좋거든요. 네. 그래서 그 기간까지 공부를 좀 철저히 하셔라. 그러니까 주식은 절대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상식에 기반해서 그냥 투자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네. 많은 분들이 뻔히 이거 아닌 거 알면서도 네. 사세요. 예를 들면 이제 정치 테마주 같은 거 네, 있죠. 네. 정치 테마주가 분명히 인물 테마거든요. 네. 뭐 누가 이게 그 대선에 나온다. 그럼 네, 뭐 이 종친 엮어가지고 막 맞아요. 가요. 동창이다. 진짜 근데 정말 되게 이성적인 분인데 그것도 고점에서. 왜냐면 그게 잠깐 혹하나 봐요. 이게 그러니까 내 상식과 반하는 거죠. 아닌 걸 아는데도 주가 급등하니까 이게 흥분하는 거예요. 그쵸. 근데 그거를 자제하셔야 돼요. 상식에 기반해서.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건 진짜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누가 봐도 이건 괜찮은데 주가가 할인받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공상과학 소설 쓰시면 안 되고 상식에 기반해서 투자를 하자. 네. 네, 저는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좀 마무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제 올해 한번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작년에 재테크 하신 분들 정말 최악이었잖아요. 네. 너무 힘들었는데 적어도 올해는 좀 환경 자체가 바뀌니까 올해는 좀 힘을 내시고 좀 자신감 있게 네. 좀 올해는 좀 투자를 하셨으면 좀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작년만 해도 온갖 악재가 다 나왔어요. 맞아요. 끝없이. 근데 올해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좀 파랑새를 기대해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블랙스완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 갑작스러운 악재인데 악재. 파랑새는 뜻하지 않은 호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유럽의 스페인이 25도까지 온도 올라갔잖아요. 그게 파랑새예요. 온도가 올라가니까 천연가스 필요 없어서 가격이 폭락. 인플레가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파랑새가 올해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전쟁도 끝나면 좋겠고 네. 그런 파랑새가 나오는 한 해가 되기를 네. 좀 올해는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